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테리한 남자. 1948년 11월 30일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의 서머턴 해변. 이날 19시경 존 라이언스와 그의 아내는 저녁 산책을 하고자 이곳 해변가를 거닌다. 그러던 중 방주제 부근을 걷던 부부는 전방 20m 부근에서 모래사장과 방파제도를 침대와 베개 삼아 누워있는 남성을 목격하게 된다. 남성은 자신의 오른팔을 힘없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 사람 저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냅둬. 술 취해서 담배라도 피고 있나 보지. 19시 30분경 같은 곳을 거닐던 또 다른 부부 역시 이 남성을 목격한다. 이 시간엔 모기떼들이 난리도 아닐 텐데. 그러게. 저 남자 벌레한테 뜯기는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자네. 어지간히 취했나봐. 다음날 새벽 6시 30분경 아침 수영 후 친구와 방주제길을 지나가던 존 라이언스는 전날 보았던 남성을 재차 목격한다. 존 라이언스는 이 남성이 전날과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여전히 누워있는 것을 보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이에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의 죽음이 확인된다. 이 남성의 사망 당시 모습은 확실히 말해 기묘했다. 12월부터 한여름이 시작되는 호주의 땡볕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셔츠와 넥타이, 양말, 구두, 니트로 된 스웨터, 더블 브레스트 코트를 입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시신과 옷매무새가 깨끗했기에 경찰은 사건의 조기 종결을 낙관했다. 사건은커녕 단순한 사고사로만 여기고 있었다. 해변가를 산책하던 중 갑작스레 급성 병환이 왔고 그래서 모래사장에 쓰러지듯 누워 그대로 자연사를 한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게 경찰은 현장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남성을 곧 근처 로얄 애들레이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날 병원에서 실시된 남성의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사망 추정 시간 12월 1일 새벽 2시경. 동공이 정상보다 작아져 있었음. 심장은 평균적인 사이즈로 이상을 찾을 수 없고 사망 3-4시간 전 고기 파이를 섭취하였음. 뇌 속의 작은 혈관, 인두, 위, 십이지장, 양쪽 신장에 정상적인 혈매군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가 고이는 우열 현상이 있었음. 간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급성 위험으로 인한 출혈도 있었음. 비장이 정상보다 3배가량 비대해져 있었음. 한편 검시에 참석한 병리학자 드와이어 박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연사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독에 의한 중독사 같은데 사망 전 섭취한 고기 파이는 관련이 전혀 없고 바비튜레이트가 사용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고 참으로 놀라운 게 검시에서도 이 남성의 죽음과 관련해서 확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시관인 토마스 클릴랜드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중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에 몸속에서 분해되는 독극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즉, 빠르게 분해되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남성에게 주입한 거죠. 따라서 실제 부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독극물은 남성의 몸속에서 이미 분해되었을 겁니다. 남성의 사인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숨을 거뒀다는 것뿐이었다. 참고로 이 남성의 몸에선 주사바늘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남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 상태는 지병 없이 양호한 상태. 40에서 45세가량의 전형적인 영국인. 눈동자는 회색이며 머리카락은 연한 젓갈색. 신장은 180cm, 체중은 75에서 80kg. 넓은 어깨와 호리호리한 허리. 높게 솟은 종아리 근육. 전체적으로 건강한 체구의 근육질이지만 손과 손톱, 발이 모두 부드럽고 깨끗했으며 육체 노동의 흔적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왼쪽 손목과 팔뚝, 팔꿈치에 작은 상처가 존재. 흰색 셔츠, 빨강과 파란색으로 된 넥타이, 갈색의 바지, 양말, 신발, 니트 스웨터, 회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진 더블 브레스트 코트, 모두 세련되고 상등품이었음. 모든 의류의 택들이 제거되어 있었으며 당시 정장 차림엔 필수적으로 따라오던 모자 또한 쓰고 있지 않았음. 옷 매무새나 외형 상태 모두 깨끗했으며 면도 또한 말쑥하게 되어 있었음. 남성의 치아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호주 내에선 일치하는 치과 진료 기록이 없었음. 이 남성의 소지품은 다음과 같았다. 주머니에서 나온 물품과 애들레이드에서 헨리해변으로 향하는 철도 티켓, 애들레이드에서 글렌엘그로 향하는 버스 티켓, 손수건과 미국제 금속빛, 담배와 성냥, 과일맛 껌, 특이하게도 지갑과 돈은 일절 없었음. 기타 신분을 확인할 만한 일체의 물품이 발견되지 않음. 경찰이 애들레이드 센트럴역 사물함에서 발견한 남성의 여행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다음과 같았다. 속옷과 양말 각 4쌍, 러닝 셔츠 2개, 잠옷 1쌍, 빨간색 체크 무늬의 잠옷 가운, 택 없는 셔츠 1개, 노란색 코트 셔츠 1개, 칼라 스터드, 넥타이 2개, 스포츠 코트와 밝은 갈색의 바지, 스카프, 손수건 6개, 빨간색 슬리퍼, 사이즈는 250, 옷걸이 2개와 세면 도구들, 면도 키트와 바느질 도구, 찻잔용 숟가락, 유리 접시, 연필과 지우개, 드라이버, 구두약과 안전핀 3개, 라이터, 커다란 비닐봉지 8개, 작은 비닐봉지 1개, 6펜스짜리 영국제 은화. 당초 해당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 그러나 검시 결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속속 튀어나오며 수사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해서 난항으로만 빠져들어갔다. 처음 남성의 옷가지들 조사 과정에서 신원을 특정 지을 수 없자 현장 주변의 모든 숙박시설과 철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1949년 1월 14일 남성의 여행 가방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경찰. 그러나 여행 가방 속 소지품들로도 신원을 특정 지을 수 없었고, 다만 남성의 일부 소지품이 미국제와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남성 역시 미국풍의 영향을 받았으리라 추정될 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강력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남성의 지문과 온전한 얼굴이었다. 경찰은 남성 지문을 채취해 영어권 나라에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신의 얼굴 사진을 호주 내 모든 신문사에 실기도 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FBI를 비롯한 영어권 나라들의 수사국에선 지문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전해왔으며, 남성의 얼굴 사진을 보고 아는 사람이라며 연락을 해오는 이들도 전혀 없었다. 마치 이 남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람 같았다. 결국 경찰이 추측해낸 것은 2가지뿐이었다. 하나는 남성의 사건 당시 행방이었다. 이 남성은 1948년 11월 30일 애들레이드 센트럴역에 도착해 헨리해변으로 향하는 철도 티켓을 끊었다. 그러나 어째선지 남성은 헨리해변행에 몸을 실지 않은 채 자신의 여행용 가방을 물품 보관소에 보관했다. 아마 공중목욕탕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곳에서 몸을 씻고 면도를 하느라 기차를 놓쳐서였던 것 같다. 할 수 없이 남성은 버스 터미널로 가 글렌엘그행 티켓을 끊고는 점심쯤 그곳에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행방은 묘연하다. 마지막으로 19시경 서머턴 해변에 죽은 듯이 누워있던 남성은 저녁으로 고기 파이를 먹고선 자신이 누워있던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정장에 스웨터와 코트 그리고 구두를 신은 채 한여름의 해변가에서. 이처럼 보다시피
그의 사건 당시 행방 또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는 남성이 가지고 있던 의미심장한 소지품에 대한 것이다. 1949년 4월 애들레이드 대학의 병리학 교수이자 호주 내 유명 생물학자였던 존 클릴랜드는 남성을 재차 분석하던 와중 이 소지품의 일부를 발견하게 된다. 이 소지품의 일부는 남성의 바지 속에 비밀스레 조그맣게 수놓여 있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찢겨진 종이의 재질과 그곳에 새겨진 글씨로 미루어 해당 소지품은 책에서 찢어낸 것이라 판단. 곧 이 종이가 페르시아어 사행 시집인 루바이아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임을 확인한다. 그렇게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 끝에 이 종이가 희귀판이라 할 수 있는 1859년 영어 번역 초판의 일부임을 알아낸다. 이어 1949년 7월 23일 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본 한 남자가 애들레이드 경찰서에 문제의 루바이아트 시집을 가지고 있다고 방문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온 시집에서 뜯겨져 나가 있던 부분과 남성의 소지품이었던 종이 조각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 남자는 경찰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1, 2주 전이었습니다. 글레넬그 부둣가 도로에 저와 제 처남이 차를 주차했었는데 그 이후 차량 뒷좌석에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처남은 우리가 아는 누가 놓고 내렸으려니 하고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죠. 당시 저와 제 처남은 차량 뒷좌석의 문은 잠그지 않곤 했는데 신문에서 본 기사를 보고는 혹시나 싶어 그 책을 펼쳐보니 페이지 일부가 찢겨져 있더라고요. 이에 경찰은 현미경을 동원해 이 책과 남성의 소지품을 대조한 결과 문제의 소지품이 바로 해당 책에서 찢어낸 것임을 밝혀낸다. 그리고 더불어 책 뒤쪽의 공란에는 연필로 적혀있는 의미불명의 암호문을 발견하게 된다. 또 이 밖에는 책에는 2개의 숫자열들이 적혀 있었는데 경찰은 그 숫자가 전화번호임을 알아내고는 문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번호로 건 전화의 주인은 은행이었다. 하지만 그 은행에서도 남성과 관련된 어느 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번호로 건 전화에선 한 여성이 받았는데 그녀는 사건 현장 400m 부근에 살던 테레사 파윌이었다. 하지만 테레사 파윌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허나 경찰은 그녀가 남성과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고는 끈덕지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그녀가 사건 당일인 11월 30일엔 집에 없었으며 그녀의 이웃이 말하길 언젠가는 웬 이상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그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끝내 경찰의 끈질긴 요청에 테레사 파윌은 남성을 그대로 본뜬 흉상을 직접 확인해 주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흉상을 보자마자 기절하듯 놀랐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경찰은 그녀를 더욱 의심하게 된다. 당시 남성의 얼굴 사진이 이미 호주 전역에 알려진 상태였으며 종군 간호사 경험이 있던 그녀가 고작 시신을 본뜬 흉상을 보고 놀랐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테레사 파윌이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자신이 평소 잘 알던 이의 죽음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일 수 있는 법이었다. 결국 남성이 지니고 있던 루바이아트 시집에 그녀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말하는 경찰에게 테레사 파윌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제가 종군 간호사이던 시절 알게 된 알프레도 복살이라는 장교에게 루바이아트 시집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이에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생각했다. 남성의 정체가 바로 알프레도 복살이었다고 말이다. 허나 실제 조사에 들어가자 알프레도 복살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테레사 파윌이 선물했던 시집 또한 온전히 보관 중이었다. 게다가 그 시집은 1924년판 번역본이었다.
결국 끝내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남성의 신원 또한 지금까지도 미지로 남아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설과 같은 공상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도대체 이 남성은 누구였을까?